매일 밤 9시 같은 시간.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 약을 드시면 잠이 잘 오고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약을 먹은 후 태수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고 50년 아내보다 간병인만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재산 일부를 간병인에게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과연 남편은 왜 유언장을 수정했을까요? 그리고 매일 밤 먹이던 그 약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해외에서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70세 할머니가 발견한 이 끔찍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죠. 서울 변두리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주택의 2층 침실에서 정심은 남편 태수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정심의 손은 이미 관절염으로 부어 있었지만 그 손길만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74세인 태수는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 거동이 불편해져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좀 괜찮아졌어요? 정심이 물었지만 태수는 흐릿한 눈빛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며 당당했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심은 젖은 수건으로 태수의 얼굴을 닦아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한쪽이 처져 있었고 말도 어눌하게 나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정심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태수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내는 신음소리에 정심도 깨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면 이불이 엉켜 있고 기저귀도 갈아야 했습니다. 정심은 몸이 무거운 태수를 조심스럽게 돌려가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어야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정심의 허리는 삐걱거렸습니다. 태수의 입에서는 침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정심은 거즈로 그것을 닦아내며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손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는데 이제는 정심이 그 손을 덮여주어야 했습니다. 태수의 손목에는 욕창 방지를 위한 쿠션이 감겨 있었고 손톱은 정심이 정기적으로 깎아주어야 했습니다. 손톱이 길어지면 태수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얼굴을 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정심은 태수에게 아침약을 먹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 위장약까지 총 8알의 약을 물과 함께 으깨서 먹여야 했습니다. 태수는 삼키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에 약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주사기로 조금씩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태수가 고개를 돌려 약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정심은 끈기 있게 달래가며 약을 먹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정심은 태수의 약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놓은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오후 2시, 저녁 6시. 하루 3번의 투약 시간은 정심에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약통 옆에는 혈압 측정기와 혈당 측정기도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태수의 혈압과 혈당을 재어 수치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습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적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빠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회사 일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상태 어때요?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죄송해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둘째 딸 수지는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다며 역시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죠? 그래도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아이들이 좀 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수진의 아이들은 아직 5살이었고 언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 민호는 아예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 정심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태수 곁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가끔 어디 가나? 라고 중얼거렸는데 정심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는 중풍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라고 설명했지만 정심에게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가끔 태수가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면 정심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정심은 태수의 다리를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태수의 다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고 근육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심의 손길에 태수는 가끔 아프다고 중얼거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태수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사지를 하는 동안 정심의 무릎도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정심은 태수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혔습니다. 몸무게가 70kg이 넘는 태수를 옮기는 것은 정심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태수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태수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수의 몸은 힘이 빠져 있어 완전히 정심에게 의지했습니다. 여보, 창밖 좀 보세요. 날씨가 참 좋죠? 정심이 말했지만 태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왔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태수가 직접 감을 따서 정심에게 건네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불가능했습니다. 정심은 태수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가끔 정심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기는 했지만 금세 다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심은 태수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수도 주말에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바빠서 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요. 저녁 5시 정심은 태수의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태수는 삼키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죽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닭가슴살과 야채를 곱게 다져서 죽을 끓였습니다. 양파, 당근,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넣고 1시간 동안 푹 끓였습니다. 영양을 생각해서 매번 다른 재료로 죽을 만들었지만 태수의 식욕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드실까요? 정심이 죽 한 그릇을 들고 태수 앞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입을 벌리기는 했지만 삼키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정심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서 태수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죽이 흘러내리면 다시 닦아주고 또다시 먹여주었습니다. 한 그릇의 죽을 다 먹이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돌려 거부할 때면 정심은 달래가며 계속 먹였습니다. 저녁을 먹인 후에는
태수의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칫솔에 물을 적셔서 태수의 잇몸과 혀를 닦아주었습니다. 태수는 이것을 싫어했지만 구강 청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심은 태수의 입 안쪽까지 꼼꼼히 닦아주었습니다. 밤 9시 정심은 태수를 다시 침대로 옮겨 눕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약을 먹이고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태수의 잠옷도 갈아입혔습니다. 정심은 태수의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잠옷을 벗기고 새 것으로 갈아입혔습니다. 태수의 몸에는 여기저기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움직이다가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태수는 이미 잠이 든 것 같았지만 정심은 아직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태수가 깨서 뒤척이거나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하면 정심이 도와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태수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그 입술은 이제 반쯤 벌어진 채 숨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자신도 이제 70세,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팠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태수의 거친 숨소리와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정심의 가슴에는 외로움과 고단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편을 돌보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심 자신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으니까요. 정심은 태수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수건으로 그 땀을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나날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정심은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정심이 태수의 점심죽을 먹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들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정심은 놀라며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평소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민수가 2층으로 올라오며 물었습니다. 정심은 그냥 그래요.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태수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민수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누구세요? 라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정심을 거실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혼자서는 아버지를 돌보기 힘들어 보여요. 정심은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3년 동안 잘 돌봐왔는데.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70세예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랑도 상의해 봤는데 간병인을 한 명 들이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24시간 아버지를 돌보는 건 무리예요. 정심은 못마땅했습니다. 남이 와서 당신 아버지를 돌본다고? 그게 말이 되나?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전문 간병인이면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물리치료도 도와주고 약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정심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돌볼 수 있어. 괜찮다니까.
하지만 민수는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이미 간병인 소개소에 연락해놨어요. 내일 한 분이 오기로 했어요. 정심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 걸 정했다고?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와서 태수를 돌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수 옆에서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심이 문을 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였고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에 정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미란입니다. 민수 씨께서 연락 주셔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정심은 마지못해 미란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미란은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란이라고 해요. 간병 경력이 15년 정도 됩니다. 정심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심이에요. 위에 환자가 있어요. 미라는 2층으로 올라가 태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안녕하세요. 정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이 태수를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아버님이나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미란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부터 모실 김미란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미란은 태수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태수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정심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던 태수가 미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심은 이상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곧바로 태수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혈압부터 재어볼까요? 미란은 능숙하게 혈압계를 태수의 팔에 감았습니다. 130에 85, 괜찮네요. 혈당도 재어볼게요. 미란의 손놀림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정심이 서툴게 하던 일들을 미란은 척척 해냈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 있으세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심은 놀랐습니다. 태수가 자신에게는 며칠째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미란에게는 바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정심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태수의 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회장님 약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제가 시간대별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정심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나름대로 정리해서 관리해 온 것을 미란이 복잡하다고 표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어요 라고 정심이 말했지만 미란은 물론이죠.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란은 제가 회장님 식사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심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미란은 어머님은 좀 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고집했습니다. 정심은 마지못해 미란에게 맡겼습니다. 미란은 정심이 끓여놓은 죽을 가져와서 태수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죽이 맛있겠어요. 천천히 드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태수를 대하는 태도도 정성스러웠습니다. 태수는 정심이 먹일 때보다 훨씬 잘 받아 먹었습니다. 거부하지도 않고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머, 회장님이 평소보다 식욕이 좋으신 것 같아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정심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수가 잘 먹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보다 미란을 더 편애하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란은 태수의 입을 닦아주고 양치도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태수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회장님, 이제 좀 편하시죠? 오후에는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미란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미란은 태수의 다리와 팔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정심이 하던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회장님, 혈액순환이 좀 안 되고 계시네요. 매일 이렇게 마사지해드리면 좋아질 거예요. 태수는 편안한 표정으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미란 씨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심은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란은 민수에게 태수의 상태를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식사도 잘하셨고 컨디션도 괜찮으세요. 다만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민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다르네요. 미란 씨, 잘 부탁드려요. 미란은 회장님을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심은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혹시 밤중에 회장님이 불편하시면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여기서 잘게요라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정심은 3년 동안 태수 옆에서 잠을 자며 돌봤는데 미란이 오자마자 그런 역할까지 맡으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태수가 밤중에 깨서 뒤척이는 일도 없었고 정심도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미라는 이미 태수의 아침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느라 깨우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밤새 편안히 주무셨어요. 정심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몸이 편해진 것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라는 정성스럽게 태수를 돌보고 있었고 태수도 미란을 편애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미란이 오기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고 식사도 잘했습니다. 미란은 아침 일찍 일어나 태수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혈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제 덕분이죠? 미란이 태수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도 미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까지 정성을 쏟는 걸까? 일반적인 간병인과는 뭔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태수에게 말을 걸 때마다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처럼 어르신이나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가끔 건설업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네요. 역시 회장님 포스가 다르세요. 라고 미란이 말하면 태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심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태수는 중풍 이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미란과 이야기할 때는 예전 일들을 더 잘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회사가 얼마나 컸어요? 라고 미란이 물으면 태수는 직원이 200명 정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심이 같은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던 태수였는데 말입니다.
미라는 태수를 돌보는 것 외에도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장님 빨래도 해드릴게요. 어머님, 회장님 방 청소도 제가 할게요.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자신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 같아 정심은 불편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해오던 일들을 미란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심이 태수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미란이 먼저 회장님, 목마르시죠?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심은 내가 가져다 줄게요라고 했지만 미라는 이미 물을 가져와서 태수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정심의 물은 마시지 않고 미란이 가져다 준 물만 마셨습니다. 왜 내가 주는 물은 안 마시는 거야? 정심이 속상해하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어머님, 회장님이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주는 것은 다 받아들이면서 왜 자신의 것만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딸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떠세요? 간병인 분은 어떠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심이 대답하기도 전에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김미란입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있어요. 수진은 미란을 보며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미란은 수진에게 태수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식사도 잘하시고 밤에도 편안히 주무세요. 물리치료도 꾸준히 해드리고 있어요. 수진은 감탄했습니다. 정말요? 그동안 엄마가 혼자 돌보실 때는 힘들어 보였는데 확실히 전문가가 다르네요. 정심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태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나도 열심히 돌봤는데 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미라는 계속 태수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아버지가 요즘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심이 대답하려고 했지만 미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닭죽을 제일 좋아하세요. 야채죽도 잘 드시고요. 다만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적당히 식혀서 드려야 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엄마, 들으셨죠? 정심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태수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미란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아시네요. 그날 저녁 민수도 집에 왔습니다. 미란 씨,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미란은 네, 회장님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엄마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을 텐데 미란 씨가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자식들은 미란을 칭찬했습니다. 엄마보다 미란 씨가 아버지 상태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역시 전문 간병인이 다르네요. 미란 씨 덕분에 아버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정심은 서운함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신보다 미란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3년 동안 열심히 돌봤는데 정심이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하지만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세요. 미란 씨가 있으니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심은 마음속으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태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아요? 정심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수는 희미하게 정심을 바라보더니 당신이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정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야 정심이야. 당신 아내. 정심이 말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미란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잠 안 오세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미란을 보며 미란 씨, 여기 있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정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가 미란의 이름은 기억하면서 자신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란은 태수에게 회장님, 이제 약 드시고 주무셔야 해요.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약을 먹어야지. 태수는 미란이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란은 약 하나를 얼른 태수의 입에 넣었습니다. 태수는 몸이 열이 오르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수는 순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심이 재우려고 할 때는 잠들지 않던 태수가 미란의 말에는 바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정심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심은 집에서 점점 소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란이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었고 태수도 미란에게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태수의 상태에 대해서는 미란에게만 물어봤습니다. 정심은 마치 자신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심은 태수에게 차를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습니다. 싫어, 저 사람 차 아니야. 정심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란이 같은 차를 가져오자 태수는 웃으며 마셨습니다. 미란 씨가 타준 차는 맛있어.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심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미란이 태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자신보다 미란을 더 좋아하고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미란이 태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미란의 다정함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정심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온 지 2달이 지난 12월의 어느 추운 오후, 정심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태수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심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법무법인 김 변호사입니다. 태수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심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저는 듣지 못했는데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중요한 법적 문서에 관한 일이라고 하시던데요. 정심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언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는 말일까요? 태수는 전화 걸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고 올게요. 정심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수는 미란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변호사가 왔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정심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변호사. 와야 할 일이 있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회장님이 정리하실 일이 있으시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심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태수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이 대신 회장님 개인적인 일이시니까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심은 불안했지만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2층 침실로 올라오자 미라는 회장님, 변호사님 오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변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언장 수정안을 가져왔습니다. 정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무슨 유언장을 수정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정심을 쳐다보며 아, 부인께서 모르셨나요?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하셔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심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태수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걸까요? 여보, 당신이 언제 유언장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정심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그때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며칠 전부터 정리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변호사님께 연락드린 거예요. 정심은 경악했습니다. 미란 씨가 연락했다고요?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미란은 침착했습니다. 회장님 의사를 전달한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니까요. 정심은 화가 났습니다. 간병인이 환자 가족의 허락도 없이 변호사를 부르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회장님 의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으신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정하고 싶어. 정심은 태수가 무엇을 수정하려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내용대로 작성했습니다. 기존 유언장에서 일부 수혜자와 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심은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변호사는 회장님께서 먼저 확인하시고 라고 말하며 태수에게만 보여주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지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회장님,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습니다. 정심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태수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심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물론입니다라고 하며 서류를 정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심이 서류를 읽어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태수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간병인 미란에게 남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란 씨에게 재산을 남긴다고요? 정심이 소리쳤습니다. 서류에는 부동산의 30%와 예금의 40%를 미란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심은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리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야.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부인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정심은 격분했습니다. 당연히 동의할 수 없어요. 미란 씨는 간병인일 뿐이에요. 왜 우리 재산을 가져가야 해요? 미란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표정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소리 지르고? 정심은 태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미란 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에 서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미란 씨, 좋은 사람이야.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정심은 급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얘들아, 빨리 올라와 봐. 큰일 났어. 민수와 수진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며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심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미란 씨가 변호사를 불러서 아버지 유언장을 바꾸려고 해. 미란 씨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이야. 민수와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병인 분께서 회장님 의사라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언장 수정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미란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가족 허락도 없이 변호사를 부른 거예요? 미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일이에요. 저는 회장님 의사를 전달만 한 거예요. 수진이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듣지 못했는데요. 미라는 회장님이 저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변호사도 난처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사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하신다면 다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정심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뜻을 존중해야지. 미란 씨가 아버지를 돌봐줬잖아. 수진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미란 씨 덕분에 아버지가 좋아졌는데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심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 이건 우리 가족 재산이야. 미란 씨는 돈 받고 일하는 간병인이라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뭐예요? 정심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남편은 판단력을 잃었고 자식들은 미란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집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남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심은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유언장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심의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이라며 유언장 변경에 동의했고 미라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회장님이 원하시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미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심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정말로 미란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서 한 일일까요? 아니면 미란이 무엇인가 조작한 것일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정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진 듯 보이던 어느 날 오후 정심은 태수의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표지는 낡고 해졌지만 태수의 손글씨로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가 일기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태수의 떨리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중풍 이후에도 태수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월 15일 미란이라는 간병인이 왔다. 정심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심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미란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미란이 나를 잘 돌봐준다. 미란 덕분에 몸이 좀 나아진 것 같다는 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지날수록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 미란이 이상한 약을 준다. 먹고 나면 머리가 흐릿해진다.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다. 미란이 화를 낼까봐 무섭다. 정심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란이 태수에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심이 의심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5월 3일
미란이 나에게 자꾸 정심을 나쁘게 말한다. 정심이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헷갈린다. 정심은 눈물이 났습니다. 미란이 태수의 마음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5월 18일 미란이 전에 모셨던 노인들 이야기를 했다. 하나같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때마다 재산 다툼이 있었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했다. 무서운 이야기다. 정심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란이 다른 노인들을 돌보면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일까요? 6월 2일 미란이 나에게 유언장을 바꾸라고 한다. 미란에게 재산을 좀 남겨달라고 한다. 미란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진다. 그 약을 안 먹으면 몸이 너무 아프다. 정심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란이 태수를 약물로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 15일 미란이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한다. 내가 원한다고 말하라고 한다. 나는 정말 원하는 게 맞나? 헷갈린다. 미란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다. 정심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란이 태수를 조종해서 유언장을 바꾸게 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일기를 읽었을 때 정심은 더욱 놀랐습니다. 11월 28일 미란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다. 유언장도 바뀌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된다고 한다.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녀 없이는 버틸 수 없다. 그 약을 끊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 정심은 공책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도 왜? 남편이 미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태수를 조종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심은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미란의 수법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점차 이상한 약물을 먹여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 후 가족들과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에는 재산을 자신에게 남기도록 유언장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정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미란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태수가 자신의 의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증거력도 있을 것입니다. 정심은 일기장을 품에 꼭 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일기장을 보여주고 미란의 정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더 이상 태수가 미란의 조종을 받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유언장도 무효화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미란이 이 일기장의 존재를 알게 되면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심은 일기장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불러서 가족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내일 수진이랑 같이 집에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수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정심은 와서 얘기하자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로는 미란이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일기장만 있으면 미란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수를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미란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일기장 하나로 미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미란이 반격에 나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심은 걱정이 되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심은 일기장을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평생 지켜온 가정을 반드시 되찾아야 했습니다. 미란의 음모를 폭로하고 태수를 구출해야 했습니다. 이 일기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열쇠였습니다. 유원장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심의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이라며 유원장 변경에 동의했고 미라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회장님이 원하시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미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심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정말로 미란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서 한 일일까요? 아니면 미란이 무엇인가 조작한 것일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정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 일기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와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심은 미란이 태수를 돌보고 있는 동안 거실에서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속에는 태수의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고 손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급한 일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심은 주변을 살펴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란 씨가 위에 있을 때 얘기하자.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 수진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정심은 일기장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아버지가 쓴 일기야. 미란 씨의 정체가 다 드러나 있어. 민수와 수진은 일기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고 계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읽어봐. 미란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적혀 있어. 정심이 일기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읽기 시작했는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수진도 옆에서 함께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이상한 약을 먹인다고 되어 있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유원장을 바꾸라고 강요했다는 내용도 있고 수진도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런, 미란 씨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자식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재빨리 일기장을 숨기며 쉿 하고 입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미란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손님이 많으시네요. 회장님이 좀 힘들어하세요. 민수는 미란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란을 믿었는데 일기장을 읽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미란 씨, 아버지 컨디션이 어떠세요? 민수가 탐색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좀 예민하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정심은 미란의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수를 약물로 조종해 놓고 나이 탓이라고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 씨, 아버지께 드리는 약 중에 병원에서 처방받지 않은 것도 있나요? 미란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회복했습니다. 아, 영양제 말씀이세요? 회장님, 기력 보충에 좋은 천연 성분이에요. 그 영양제가 정확히 뭐죠? 민수가 추궁했습니다. 미란은 한방에서 나온 건데 성분이 복잡해서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정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미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정심은 일기장을 다시 꺼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 남편 일기에 다 적혀 있어. 이상한 약 먹이고 유원장 바꾸라고 강요하고 전에 모셨던 노인들도 다 이상하게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미라는 처음에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노인의 망상이겠죠. 중풍 환자들이 가끔 그런 증상을 보이시거든요. 하지만 민수와 수진이 일기장 내용을 확인하며 추궁하기 시작하자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란 씨, 이 일기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일기인데 미란 씨가 이상한 약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미란은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그럴 필요까지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심이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노인 학대 의혹 관련해서요. 정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신고한 것이 아니었는데 누가 신고했을까요? 아, 제가 신고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 신고했어요.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한다는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회장님을 정성껏 돌봤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일기장을 확인하고 미란이 태수에게 먹인 약물들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들은 무엇입니까? 영양제라고 했는데 미란이 변명했지만 경찰관은 정확한 성분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신원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김미란 씨, 과거에 노인 학대와 사기 관련 전과가 있으시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심과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전과가 있다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네,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기록이 있습니다. 미라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정말 회장님을 위해서. 하지만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미란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경찰은 미란이 태수에게 먹인 약물을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물들은 환각 증상을 일으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변경 과정에서도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겠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뒤집혔습니다. 자식들은 충격에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민수가 정심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처음부터 엄마가 맞았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미란 씨에게 속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심은 마침내 누명을 벗었지만 기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미란을 연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밝혀질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란은 연행되면서도 회장님, 저를 믿으셨잖아요.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란이 떠난 후 정심은 태수에게 올라갔습니다. 태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미란 씨는 어디 갔어? 정심은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미란 씨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돌볼게요. 태수는 점차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먹인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태수의 눈빛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정심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태수가 정심을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정심은 눈물을 흘리며 태수를 안았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모여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유원장은 무효 처리되었고 미란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란이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후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도 미란이 먹인 약물의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맑은 정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아,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물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심은 태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미란이 사용한 약물은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환각과 의존성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종당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심은 남편을 향한 원망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어머니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수진이 정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가 오히려 엄마를 의심했잖아요.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미란 씨에게 속은 거야. 그 여자가 워낙 교묘했으니까. 오히려 정심은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생각하니 이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미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미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갈취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의존성 약물을 먹이고 가족들과 이간질을 시킨 후 유원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도록 조종했던 것입니다. 미란 씨가 돌봤던 다른 노인분들도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대요. 민수가 경찰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재산을 잃은 가족들도 많다고 해요. 정심은 섬뜩했습니다. 만약 태수의 일기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원장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태수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런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수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미란이 먹인 약물을 끊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정심아,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몰라본다고 했지? 태수가 정심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머리가 이상했어. 미란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서 헷갈렸어. 정심은 태수를 용서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보다 몇 달 된 간병인을 더 믿었다는 사실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태수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이전보다 자주 집에 왔고 태수를 돌보는 일도 함께 나누어 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번갈아 가며 와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심은 더 이상 전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언제나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태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란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나이로 인해 몸이 급격히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정심아, 고마웠어. 평생 고생만 시켰네. 라는 것이 태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태수의 옛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모두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미란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정심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정심 씨가 용감하게 싸워서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례식 후 정심은 홀로 남은 집안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태수와 함께 살았던 큰 집은 너무 컸고 혼자 살기에는 관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심은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고 근처에는 공원도 있었습니다. 정심은 이사를 마친 후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꽃꽂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이세요? 꽃꽂이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심이 대답했습니다. 교실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많았고 모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심은 꽃을 만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정성스럽게 꽂으며 지난 세월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만의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개월 후 정심은 꽃꽂이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간 2박 3일 여행이었는데 정심에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자유로운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심은 새 집의 창가에 앉아 꽃꽂이 작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삶을 살 거야. 한때 모든 걸 잃은 듯 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정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시간이었습니다. 미란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강인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세대가 가장 많이 속고 가장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또 누군가에게는 귀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조언,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